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몇 년 전 빈털터리가 된 나는 거대하고 신비한 고래에 대한 호기심과 무수한 모험에 대한 기대를 품은 채 고래잡이 배의 선원이 되었다. 나는 뉴베드퍼트로 가서 배를 타고 낸터킷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뉴베드퍼트에 도착했을 때 낸터킷으로 가는 작은 배는 벌써 떠난 뒤였다. 나는 바닷가의 한 여인숙에 들어가 방을 하나 부탁했다. 빈 방이 없는데요. 혹시 작살잡이 선원과 한 방을 쓰시겠다면 주무실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연이란 게 참 묘해서 나는 그날 밤 함께 방을 썼던 퀵헤그라는 그 작살잡이 선원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퀵헤그는 내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지갑의 돈을 모두 꺼내 둘로 나누고는 반을 내게 내밀었다. 그러고는 사양할 틈도 없이 돈을 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앞으로 어디로 가려나? 나는 고래잡이 배를 탈 생각일세. 내가 말하자 퀵헤그는 대뜸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나 같은 작살잡이가 곁에 있는 한 자네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배를 타고 낸터킷으로 가서 고래잡이 배를 찾아보았다. 마침 퀵커드호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큰 배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풍랑을 겪은 흔적이 역력했다. 우리는 배 위에 있는 두 사람에게 고래잡이 일을 하고 싶다며 선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둘은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쉽게 대답했다. 우리가 배 주인이라오. 선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워낙 괴팍한 사람이라서. 그들은 퀵헤그의 작살 솜씨를 보고 싶어 했다. 퀵헤그는 배전으로 올라가 옆에 매달린 고래 사냥용 보트에 옮겨 타더니 한쪽 무릎을 내밀고 작살을 겨누며 외쳤다. 저 물 위에 작은 기름방울을 고래의 눈이라 합시다. 말을 마치기 무섭게 윙 소리를 내며 날아간 작살은 기름방울을 정확히 맞춰 흐트러뜨렸다. 두 사람은 만족해했고 우리는 즉석에서 3년 계약으로 피쿼드호의 선원이 되었다.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가게 되었다. 우리가 계약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누더기를 걸친 한 선원이 우리 앞을 막아섰다. 당신들 피쿼드호를 탈 참이요?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그 계약을 취소하시오. 선원은 우리에게 피쿼드호의 선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선장은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달려서 외다리라는 것, 그 이후 성격이 아주 잔인해졌다는 것 등이었다. 선원은 그 선장의 배를 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출항을 앞둔 피쿼드호의 갑판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다. 피쿼드호는 앞으로 3년 동안 대서양의 남쪽을 따라 내려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고 인도양에 도착한 다음 다시 태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배가 떠나는 그날까지도 선장을 만나지 못했다. 마침내 닻을 올린 피쿼드호는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닷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요란스럽게 울면서 머리 위로 날아다녔다. 피쿼드호의 1등 항해사는 낸터킷 토박이인 스타벅이었다. 키가 크고 몸집이 단단한 스타벅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놈은 내 배에 태우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겁쟁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겼다. 2등 항해사 스터브는 고래와 싸우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낙천적인 사내였다. 3등 항해사 플래스크는 키는 작았지만 험한 항해 경험이 많은 늠름한 젊은이였다. 이들 세 항해사는 피쿼드호에 딸린 세 척의 고래 사냥용 보트의 지휘자들이었다.
그들은 믿음직한 직속 부하 한 사람씩을 거느렸다. 퀵해그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의 부하가 되었고 백발백중의 작살 솜씨를 지닌 테슈테고는 2등 항해사 스터브의 부하였다. 그리고 3등 항해사의 작살잡이 부하는 대구라는 사나이였다. 이 밖에도 20명의 선원이 피쿼드호에 몸을 싣고 있었는데 모두 고래를 상대로 싸울 전사들이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에이허브 선장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배는 3명의 항해사가 번갈아 지휘를 했기 때문에 선장은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나는 갑판에 혼자 서 있는 에이허브 선장을 보았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눈에서 턱 아래까지 구불구불한 상처가 뚜렷이 보였으며 잘려나간 왼쪽 다리에는 우윳빛 의족이 끼워져 있었다. 갑판에 뚫어진 구멍에 의족을 꽂고 한 손으로 돛줄을 잡은 선장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단호하고 두려움 없는 눈빛에는 굳세고 강한 고집이 엿보였다. 그날 아침 선장은 선원들을 갑판에 모이게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금화 하나를 꺼내 망치로 그 금화를 돛대에 박았다. 잘 들어라. 너희 중 머리에 주름이 잡히고 턱이 삐뚤어졌으며 오른편 옆구리에 구멍이 3개 뚫린 흰 고래를 발견하는 자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 순간 선원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선장님, 그 흰 고래가 바로 전설적인 모비딕 아닌가요? 맞다. 바로 그놈이지.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녀석은 보릿단처럼 굵은 물줄기를 뿜지. 내 돛대를 꺾고 나에게 나무 토막 다리를 선물한 놈이다. 나는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놈을 죽이고 말 것이다. 하하하. 스산하게 웃고 난 에이허브 선장은 매서운 눈초리로 선원들을 둘러보았다. 누구든 그놈을 죽이는 자가 영웅이다. 자, 내일의 승리를 위해 축배를 들자. 선원들이 환호하며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있을 때 스타벅이 신중하게 말했다. 선장님, 나는 결코 모비딕의 삐뚤어진 턱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고래를 잡으러 왔지 선장님의 복수를 도우러 온 건 아닙니다. 고래를 잡든 복수를 하든 모비딕을 죽이면 되고 자네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닌가? 스타벅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복수에 눈이 멀었어요. 오로지 복수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겁니다. 선장은 화를 참느라고 돛줄을 힘껏 잡아 손이 파래졌다. 선장의 고집을 보며 스타벅은 실망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 말을 박아둔 그날부터 선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방을 살폈다. 어느 무더운 날 오후 돛대 꼭대기에서 망을 보던 테슈테고가 외쳤다. 고래떼다! 4km 전방! 순식간에 배 전체가 술렁이고 세 척의 고래 사냥용 보트가 출발할 준비를 했다. 선장이 나타났다. 준비는 되었나? 보트를 내려라. 보트들이 전진해 가자 앞쪽에 고래들이 보였다. 항해사들이 힘찬 목소리로 자기 보트의 선원들을 격려했다. 잠시 후 퀵해그의 손을 떠난 작살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보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밀려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엄청난 충격이 보트를 때렸고 거센 물살이 보트를 덮쳤다. 바람과 고래와 작살이 하나가 되어 날뛰는 혼란을 틈타 상처를 입은 고래는 멀리 달아나 버렸다. 선원들은 일그러진 얼굴로 피쿼드호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 몇 날 몇 주가 지났다.
피커두호는 대서양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다. 파도가 은빛 두루마리처럼 이는 고요한 달밤이었다. 돛대 꼭대기에서 망을 보던 패들러의 외침에 선원들이 일제히 뱃전으로 몰려왔다. 뱃머리 저편 아득한 밤바다 위로 흰색 물보라가 수면을 가르고 있었다. 달빛 아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앉는가 싶었는데 다음 순간 물보라는 사라졌다. 며칠 후 또다시 패들러의 고함에 선원들이 깨어났다. 서둘러 돛을 올렸지만 이번에도 그 수상한 물보라는 금방 사라져버렸다. 며칠 밤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침내 선원들 사이에 불길한 이야기가 오갔다. 흰고래 모비딕이 우리를 홀려 바다 끝까지 끌고 가 몰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배가 아프리카의 남쪽 끄트머리인 희망봉 부근에 이르렀을 때 우리 배는 맹렬한 폭풍을 만났다.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용솟음칠 때 우리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우리는 돛을 모두 내리고 저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밧줄로 몸을 감고 그 끝을 배에 잡아맸다. 다만 에이허브 선장만이 의족을 갑판 구멍에 박은 채 한 손으로 밧줄을 단단히 움켜쥐고 꿋꿋이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사납던 폭풍이 잦아들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다. 피쿼드호는 희망봉의 남동쪽을 멀리 돌았다. 빛나는 태양이 바다 위에 금빛 광선을 뿌리고 물결이 부드럽게 부서졌다. 바로 그때 하얀 물체 하나가 먼 바다에 나타났다. 선원들은 흥분했고 선장은 곧바로 보트를 내려 그 흰 물체의 뒤를 따라갔다. 선장 전용 보트가 앞서고 다른 보트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얀 물체는 불쑥 떠올라 여러 개의 길고 부드러운 다리를 사방으로 펼쳐 보였다. 아니, 이건 모비딕이 아니라 오징어잖아. 큰 오징어를 보면 재수없다고 하던데. 실망한 선원들이 저마다 투덜거렸다. 선장은 말없이 보트의 방향을 돌려버렸다. 다음 날은 내가 망을 볼 차례였다. 내가 피곤함에 지쳐 잠시 졸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거대한 향유고래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헤엄치고 있었다. 그 거대한 검은 등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배 안은 금세 활기를 띠고 선장은 손수 키를 잡았다. 미끄러지듯 다가간 보트 앞에서 고래는 갑자기 꼬리를 찍혀들더니 파묻히는 탑처럼 물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다시 떠올라 스터브의 보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테슈테고가 힘껏 던진 작살이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고래를 맞췄다. 고래는 괴로운 듯 몸을 크게 뒤집었다. 그 바람에 보트가 부서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스터브가 길고 날카로운 창을 고래에 계속 찔러대자 이윽고 고래의 몸에서 피가 폭포처럼 솟아나더니 몸이 축 늘어졌다. 우리는 이 엄청나게 큰 고래를 피쿼드호까지 끌고 왔다. 이미 날은 어둑해져 있었고 피쿼드호의 큰 돛대 아래 켜놓은 등불 3개가 희미하게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선장은 칭찬 한마디 없이 선실로 들어가 버렸다. 모비딕이 아닌 한 1000마리의 고래를 잡는다 해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듯했다. 피쿼드호는 순다 해협으로 들어섰다. 그 무렵 기가 막힌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뱃머리 저편에서 고래들이 뿜어내는 물보라가 수평선의 절반을 덮고 있었던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향유고래 떼였다. 배는 돛을 팽팽히 세우고 고래떼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위험을 눈치챈 고래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보트를 내린 선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큐케그가 던진 작살에 고래 한 마리가 깊숙이 맞았고 상처 입은 그 녀석은
고래떼의 한복판을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작살이 연결된 줄을 꼭 잡고 있었는데 여차하면 날뛰는 고래들에 부딪혀 산산조각날 판이었다. 보트가 고래떼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고래에 박혀있던 작살이 빠져나가고 우리를 이끌던 고래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고래의 벽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파도를 일으키며 우리 쪽으로 뛰어들었다. 누군가가 던진 작살이 달린 밧줄 끝이 녀석의 꼬리에 칭칭 감겨 있었다. 녀석이 미친 듯이 날뛰자 꼬리에 달린 작살도 사방팔방으로 돌며 주위의 고래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었다. 그 바람에 조용하던 고래들이 또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노를 저었고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면서 간신히 배로 돌아왔다. 전해지는 것처럼 고래가 많으면 적게 잡힌다라는 말을 실감한 사건이었다. 그 무렵 퀵해그가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며칠 사이에 기력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었다. 퀵해그는 내 손을 잡고 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내 고향에서는 죽은 사람을 나무 관에 넣어 물에 띄워보내지. 그러면 그 관은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네. 나는 동료 선원들이 퀵해그의 몸의 치수를 재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관이 완성되자 퀵해그는 그 안에 눕기를 원했다. 퀵해그가 관에 눕자 우리는 슬퍼하며 그가 가장 아끼는 작살을 옆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끝나자 퀵해그는 오히려 기운을 회복했다. 얼마 안 있어 그가 건강해지자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했다. 퀵해그 자신도 신기해했다. 관에 누워있는데 문득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직 죽을 수 없다고 마음을 돌려먹으니 죽음의 신이 나를 놓아주었네. 어느 날 우리는 레이첼 호를 만났다. 그 배의 선장이 서둘러 보트를 내려 다가오자 에이허브 선장이 먼저 물었다. 흰고래를 보았소? 보았소. 어제 우리가 고래떼를 쫓고 있는데 8km쯤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모비딕의 머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트 한 척이 쫓아가 공격했죠. 그래서요? 작살이 흰 고래에게 맞았다고 생각한 순간 높은 파도와 함께 순식간에 흰 고래도 보트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소. 밤새껏 바다를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소. 에이허브 선장, 내 아들이 그 보트에 타고 있었소. 부탁이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빕니다. 레이첼 호의 선장은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에이허브 선장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에이허브 선장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찾아보시오. 우리는 모비딕을 추격하러 가야 하오. 스타벅이 참다 못해 항의했다. 빨리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당신의 복수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모두 내 명령을 따르라. 에이허브 선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장실로 가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뱃머리에 서 있던 에이허브 선장은 갑자기 모비딕이 가까이 있다고 직감한 듯 서둘러 돛대 꼭대기로 올라가 바다를 살폈다. 두 눈이 점점 커지던 선장은 갑자기 미친 듯 부르짖었다. 모비딕이 나타났다! 보트를 준비하라! 스타벅, 자네는 배를 지켜라. 내가 놈을 쫓겠다. 에이허브 선장의 전용 보트를 선두로 세 척의 보트는 쏜살같이 물결을 헤쳐나갔다. 멀지 않은 곳에서 모비딕이 유유히 파도 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다. 선원들은 숨을 죽이고 보트를 몰아 모비딕을 따랐다. 그때
모비딕이 천천히 몸을 틀었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면서 그 거대한 몸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물속으로 쑥 들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세척의 보트는 조용히 녀석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선장의 얼굴에 초조함이 감돌았다. 잠시 후 갑자기 바람과 함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물속에 하얀 점이 보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흰 고래의 거대한 몸뚱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비딕은 보트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큰 입을 벌려 보트를 통째로 물어버렸다. 보트가 두동강 나는 순간 선장이 날린 작살은 녀석의 입주위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물에 빠진 선원들은 길을 쓰고 부서진 보트 조각에 매달렸다. 모비딕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허연 머리를 파도 속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다시 수평 자세로 선원들의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그 틈을 타 스타벅은 서둘러 본선을 돌려 모비딕과 선원들 사이를 가로막았고 나머지 보트가 선장과 동료들을 구해냈다. 보트에 끌어올려진 선장은 한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고래는 빠른 속도로 달아났고 지친 선원들은 본선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모비딕은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물을 뿜고 있었다. 피쿼드호가 빠른 속도로 다가가자 모비딕의 거대한 몸뚱이가 빙산처럼 솟구쳐 올랐다. 새파란 하늘 아래 드러난 눈부시게 새하얀 그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답기까지 했다. 보트를 잃은 선장은 다른 보트를 타고 모비딕을 향해 돌진했다. 다른 두 척도 뒤를 따랐다. 문득 모비딕이 몸을 돌려 맹렬하게 다가오더니 보트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노를 젓던 선원들은 놀라서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달아났다. 모비딕이 바다 위를 몇 번 돌며 시위하듯 높은 물기둥을 뿜어냈다. 에이허브 선장은 줄곧 매서운 눈초리로 녀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모비딕이 다시 한번 몸을 고추세우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와 세척의 보트와 부딪히려 했다. 그 순간 선장은 밧줄로 촘촘하게 엮은 그물을 던져 모비딕을 가둬버렸다. 녀석은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 몸을 흔들어댔다. 그 바람에 그물을 잡아당기던 보트 두 척이 서로 부딪혔고 선원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성난 모비딕은 선장이 탄 보트에 몸을 부딪혔다. 피쿼드호가 달려와 물에 빠진 선장과 선원들을 구했다. 그때 한 선원이 소리쳤다. 패들러가 안 보인다! 그러자 스터브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뒤엉킨 밧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끌려가는 걸 내가 보았네. 선장님, 더 이상 그 녀석을 쫓지 마요. 그놈은 바다의 악마입니다. 우리는 그놈을 이길 수 없어요. 안 돼. 난 복수를 해야 해. 복수를. 에이허브 선장이 울부짖듯 소리쳤다. 이후 3일 동안 모든 선원은 눈에 불을 켜고 하얀 거품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바다를 노려보았다. 저기다! 모비딕이 물을 뿜고 있다! 에이허브 선장의 지휘에 따라 다시 세척의 보트가 노를 저어나갔다. 패들러가 없어졌으므로 노잡이었던 사내가 작사를 잡고 내가 그 자리에서 노를 젓게 되었다. 그러나 보트가 얼마 나가지도 않았을 때 모비딕은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고래의 습성을 잘 아는 선장은 그 지점을 돌며 고래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산더미 같은 파도가 솟구치며 물보라와 함께 흰 고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모비딕은 휙 소리를 내며 에이허브 선장의 보트를 향해 돌진해왔다. 선장이 있는 힘껏 던진 작살이 모비딕의 몸에 꽂혔다.
함부로 날뛰며 꼬리로 보트를 뒤집으려는 녀석에게 선장은 다시 한번 작살을 날렸다. 모비딕은 작살과 밧줄을 끌고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에이허브 선장은 서둘러 밧줄을 풀려고 했다. 그러나 밧줄은 이미 그의 목에 둘둘 감겨버렸고 순식간에 그를 바다로 끌고 가버렸다. 엄청난 혼란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커드호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모비딕이 마구 날뛰며 보트를 쓸어버렸을 때 나는 아주 멀리 튕겨나갔다. 그때 눈앞에 퀵회그의 관이 불쑥 떠올랐고 나는 정신없이 그것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올라탔다. 이제 흰고래도, 피커드호도, 에이허브 선장도, 용감했던 동료들과 내 친구 퀵회그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바다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검푸른 파도를 일렁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해둘 것은 레이첼 호가 나를 건져주었다는 것이다. 레이첼 호 선장은 아들을 찾으려고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뜻밖에도 바다에 버려진 또 다른 미아를 찾아낸 것이다.